6개월 뒤에 평가받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존에 10배 올랐던 종목들만 좀 더 심도 있게 접근을 해드릴까 합니다. 돈 벌 게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기다리던 격월 이건규 시간이 왔습니다. 르네상스 자산운용 이건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에는 저희가 솔직히 좀 징징대던 때가 더 많았는데 네, 맥 좀 짚어달라고 네. 우리 주식계 허준 선생님한테 이거 너무 빈맥 상태라고 환자 다 주고 간다. 근데 요즘에는 오우 막 펄떡펄떡 뜁니다. 네, 그렇죠. 와, 시장이 지금 2,800선 중반까지 네, 단숨에 올라왔다 표현해도 될까요? 그렇죠. 뭐 올해 연초 대비했을 때 거의 지수가 20% 정도 올랐으니까요. 거의 정말, 2,400에서 죽는 줄 알았는데 네, 그렇죠. 이제 3,000까지 150포인트밖에 네. 안 남았어요. 3월까지만 해도 3월에도 뭐 엄청나게 좀 하락이 있었고 했는데 예. V자 반등에 성공을 해서 뭐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가장 큰 상승의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이게 뭐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가장 큰 거는 좀 어찌됐든 외국인들이 좀 돌아왔다, 수급적으로 좀 개선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그 주요 원인을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정부 정책이 이제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제 밸류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포커스를 좀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역대 정권들을 봤을 때 이제 기대감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거나 맞아요. 실질적인 액션을 취했던 경우는 사실 거의 없었던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대감은 있다가 네. 빠지고 네, 기대감만 있다가 기대감도 빠지고 사실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죠. 음.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만 말씀드리면요. 근데 이제 이번 정권 관련해서는 실제로 뭐 한 달 내에 상법 개정을 뭐 통과시키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도 뭐 이제 세일즈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고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이제 잘 먹히고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 이제 일본에서 한번 이제 경험을 아하.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정부의 의지가 좀 보여지면서 실제로 외국인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시장의 성격 자체가 좀 개인들이 움직이는 장세의 느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수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움직이고 아하. 그리고 움직이는 주식들의 특성들을 보면은 지주회사 그리고 이제 저PBR 그리고 자사주 비중이 높은 회사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귀결되는 것들은 상법 개정 내지는 밸류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좀 많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특징적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기업들이 네, 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훨씬 더 많이 올랐고요. 네, 맞습니다. 외국인이 수급을 또 좌우하는 그런 기업들 네, 위주로. 그렇죠. 이쯤 되면 이제 코스닥 중심으로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 코스피 상승분들 잘 체감을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업종별로는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최근 몇 달 동안은 이제 지수 움직임보다는 개별 종목 움직임들이 더 컸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최근 뭐 한 달? 이제 뭐 한 달도 그렇죠. 안 한 됐죠. 달도 안 된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색깔이 바뀐 거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이제 개별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도 저는 수익을 많이 거두셨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아하. 혹시 여러분이 느끼신 건 어떤지 지금 이 2850까지 올라간 코스피를 제대로 체감을 하고 계시는지를 댓글로 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이 와이즈 부스터 몇 분께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재고가 많거든요.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거의 나눠 먹는 개념으로. 근데 이게 또 장세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는 또 알 수가 없고 이게 네, 빠르게 올라온 것까지는 좋은데 네, 약간 이제 왜 2400이 이럴 때는 막 악재가 나와도 또 둔감했었잖아요. 네, 근데 2800을 넘다 보니까 네, 이제 조금만 뭔가 악재가 나오면 또 와르르 또 빠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들어요. 내심. 네. 제가 좀 심약해서. 근데 이번 장은 저는 느낌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가도 이상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뭐 얘기했던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밸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사실 이야기만 됐지 실제로 실행이 된 거는 아직은 없어요. 근데 뭐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제 차근차근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시장의 신뢰를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을 끌어올렸던 거는 그냥 외국인들의 수급이었던 것 뿐이었고 뭐 실제로 개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끌어올렸던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추가적으로 개인들의 수급 결국에는 뭐 개인들의 수급이라는 것들은
많이 떠났었죠. 뭐 해외 투자로 많이 떠났고 그렇죠. 국내 주식 시장에 이제 실망해서 많이 떠났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그런 분들이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돌아온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수급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야기만 됐었지만 실제로 뭐 지주회사라든지 뭐 저피별 회사들 그리고 자사주 많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제도 변화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제 실질적으로 좀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알짜 자회사를 뭐 상장을 시켜가지고 지주회사 주주들은 약간 그 지분 좀 희석이 좀 불가피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존재했다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알짜 자회사를 합병해가지고 지주회사화랑 이제 같은 회사로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상당 부분 소각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저는 발생할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기대감만으로 오른 것일 뿐이지 추가적으로 액션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밸류업이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 가치에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저는 결국은 시차일 뿐이지 기다리면은 이제 발생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둘만 하다. 다만 뭐 여기서 갑자기 뭐 미국이 관세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변수는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외 변수가 뭐 크게 지금보다 엄청난 큰 변화가 없다라는 만약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지수는 지금보다 올라도 크게 이상하진 않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주변에 보면은 지수가 많이 올랐고 뭐 주식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주식 비중을 줄이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주식 비중을 전혀 줄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뭐 이런 표현까지 저는 잘 쓰지는 않는데 네네네. 한번 버블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도 들기도 해요. 오호, 정말 안 쓰시는 표현이네요. 네. 처음 쓰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버블이 한번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만큼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 변화, 실제로 상장사의 또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존에 좀 보지 못했던 저는 격변이 발생할 수도 있다. 격변이라는 이제 표현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뭐 정말 대기업들의 지배 구조의 변화. 그래서 좀 알짜 회사의 뭐 매각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주주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분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의미 있게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저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표현을 버블이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그 PER 보니까 한 2,800 기준으로 PER이 9점 몇 배더라고요. 10배가 안 돼요. 2,900 정도나 돼야 뭐 한 10배 될랑말랑 할까요? 그거는 이제 거의 뭐 비싼 것도 아니고. 뭐 그렇긴 하죠. 그렇죠. 그럼 버블이면 PR 한 30배. 30배까지는 좀 과하고요. 친구병이 5천 바로. 근데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더 올라도 설사 크게 뭐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150포인트 남은 3천 가도 뭐 이거는 3천보다 뭐 무리도 아니고 상당 부분 위쪽으로도 3천 받고 4천 더. 농담입니다. 이게 아니고. 시장이 이렇게 좋아하고 까불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것도 참 조심스럽긴 해요. 왜냐하면은 뭐 이렇게 분위기 좋다가도 갑자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로 인해서 뭐 냉각됐던 경우도 많기 때문에 뭐 확실하다 이런 부분을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기대해봄직하다 정도까지는 이야기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딱 이 시점에서 그 지점을 짚어봐야 되는데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7월 9일까지입니다.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또 이제 현지 시간으로 6월 9일에 런던에서 미중 간의 협상도 시작이 또 2차로 시작이 되고 근데 또 이거는 어떻게 될지 누가 테이블에서 웃으면서 나올지 싸우고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도 한 달밖에 안 남았고 그렇죠. 이거는 사실 좀 일단은 예측하기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고 이게 또 한번 시장을 흔들 염려 자체는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은 조금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기본적인 생각은 과연 한 달 만에 뭔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인 가정은 쉽지는 않다. 뭔가 나오기가 쉽지는 않다라는 가정을 깔고는 있어요. 근데 기본 가정을 한 달 안에 뭐가 된다가 아니라 오히려 또 지연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거를
거의 한 3달, 4달 동안 겪어왔잖아요. 네. 이 이슈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좀 내성이 생기고 좀 이런 이슈들에서 좀 둔감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뜨거 하기보다는 뭐 그래 이것도 계속 이렇게 노이즈가 발생했었지 정도로 어느 정도는 과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놀라는 정도의 만약에 뭐 부정적인 뉴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시장에서 반응하는 그 강도는 점점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도 외국인 중심 장세다 보니까 네. 중소형주보다 대형주가 더 강세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기존에는 반도체를 사더라도 반도체 업종을 사는 게 아니라 네, 하이닉스를 사고 네. 삼성전자를 파는 외국인의 행태가 많았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는 삼성전자를 좀 사더라고요. 네. 순매수로. 네. 이거는 의미 있는 변화로 봐야 되는 걸까? 아니면 그냥 한국 증시 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같이 그냥 바구니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제 두 가지가 다 속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한국 주시장을 사다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를 살 수밖에 없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부분은 모멘텀의 변화를 봤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결국에는 7월 달에 이제 품목별 관세가 네.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는 있는데 나올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품목별 관세가 나온다고 봤을 때는 아하. 6월 달까지는 이제 좀 과수요가 발생을 했던 것 같아요. 아하. 예, 그래서 이제 디램 업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좀 좋았었던, 특히나 그 수혜를 SK 하이닉스가 가장 크게 봤었던. 그래서 이제 뭐 AI 뭐 서버라든지 뭐 HBM에 대한 수요도 조금 선수요가 발생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런 데서 네, 맞습니다. 7월이나 언제부터 반도체 분야 그 품목 관세 생길 수도 결국에는 있으니 나올 수도 있으니 미리 우리 빨리 쟁여놓자. 먼저 네. 수입해 갈게 이런 네. 식으로. 그래서 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은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 같아요. 2분기 실적 그러네. 네. 그게 이제 거의 한 5월 네. 이때쯤 실적으로 또 땡겨갈 네. 수 있으니 네. 5월 6월까지. 네. 근데 이제 다만 이게 또 반대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7월 이전까지 미리 땡겨놨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은 상반기에 비해서 좀 둔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7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삼성전자가 조금 그래도 좀 볼만한 부분은 하이닉스는 이제 상반기 때 모멘텀을 먼저 땡겨갔기 때문에 하반기 때 모멘텀이 둔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자는 오히려 하반기 때 이제 8월수로 예상을 하고는 있는데 이제 HBM3E 12단에 대해서 퀄 테스트 통과에 대해서 좀 8월 정도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HBM3 12단 네. 그거 컴퓨터에다 이렇게 꽂으면 스피커에서 이런 소리가 난다면서요. 늑대가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양치기 소년. 계속해서 이제 지연됐고 안 됐었지만 이제는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정도까지 온 것 같아요. 맥 좀 짚어보셨나요? 뭐 그런 뭐 이야기들이 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여태까지 계속 뭐 사실 거의 한 1년 반, 2년 가까이 속아왔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이제 그래도 기대감 이제 또 가져도 되나? 네. 뭐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 시기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은 결국에는 7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 선수요 발생했던 것들이 좀 빠지면서 이제 업황이 좀 둔화되지만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HBM과 관련된 기대감을 다시 한번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은 이제 좀 크로스가 발생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상반기 때 가장 모멘텀이 활발하고 가장 좋았던 하이닉스는 이제 하반기 때 약간 둔화가 되는 반면에 뭐 삼성전자는 상반기 때 사실 모멘텀이 전혀 없었는데 뭐 하반기에는 뭐 HBM이 됐든 뭐 원시 나노 공장이 됐든 아니면은 뭐 파운드리 공정이 됐든 뭐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생긴다고 하면은 뭐 바닥 대비해서 반등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삼성전자를 꼭 사고 싶은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기대감이지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는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파운드리 사업에서 뭐 이제 테슬라가 됐던 퀄컴이 됐던 수주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제 적자가 좀 줄어드는 수준이지 뭐 수익이 엄청난 수준은 아닌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닥을 찍는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인 거이지 이제 개별적인 주식 관점에서 매력적인지를 봤을 때는 불확실성이나 모멘텀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약간 아리까리하다. 뭐 이게 명확하게 정말 매력적인지는 잘 모르겠다 정도로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2월 출연 때 말씀해 주셨나요? 12월 때 말씀해 주셨나요? 삼성전자의 5가지 네. 기대 요인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그 중에 네. 하나가 파운드리 추가 고객 네. 확보하는 거, 그리고 원C 공정의 경쟁력이 확인되는 거, 네. D램 업황이 회복되는 거, 중국의 CXMT 제재 미국이 네. 가하는 거, 그리고 네. 상법 개정되는 네. 거. 네. 이 중에 일단은 확인이 된 건 D램 업황은 아직 사실은 좀 가수요. 확인된 거는 없죠. 예. 네, 확인된 건 없는데 이제 원시 나노 공정도 이제 최악은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수율을 올려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시간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수율을 언제 잡느냐의 문제이지 기본적인 뭐 설계나 이런 것들은 다시 뭐 다시 재설계가 된 것 같기는 해서 뭐 바닥은 찍은 것 같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 영역에서 뭐 엄청 좋다는 아니지만 바닥은 찍은 것 같다. 바닥 시그널은 보이고 있다. 그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게 바닥 시그널에 대해서 주로 네,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고요. 다만 이제 CXMT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불확실성은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블랙리스트 등재에 대해서 뭐 이제 아직까지도 뭐 미국 언론에서 나오고는 있지만 이제 확정된 부분은 없는 상황인데 지금 타임라인으로 봤을 때 이제 하반기 이제 뭐 4분기 경에 됐을 때는 HBM을 생산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CXMT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CXMT, HBM, 네. HBM 뭐 2까지는 뭐 했다고는 합니다만. 네. 그래서 이제 3 관련해서도 뭐 생산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DDR5는 뭐 내년 상반기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제재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약간 선단 공정 중에서도 좀 난이도가 높은 공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비가 어느 정도 이제 장비가 좀 제재를 지금도 이제 원활하게 중국 쪽으로 넘어가고 있지는 않은 상태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블랙리스트에 등재된다고 하면은 뭐 선단 공정뿐만 아니라 뭐 후단 공정, 뭐 전 공정에 대해서 이제 장비 발주가 딱 멈추게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확실하게 좀 규제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남아 있고 현재 상황대로 흘러간다고 하면은 뭐 내년에는 DDR5도 CXMT가 생산할 가능성은 뭐 열어놓고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쪽에서 중국 CXMT 비롯해서 반도체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뭐 네덜란드나 미국의 장비가 특히 이제 첨단 네, 장비들이 중국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제재하는 거, 미국의 지식재산권 기술이 쓰인 걸 중국이 못 쓰게 하는 거 이 정도인데 또 네. 중국은 자체 장비 만들어서 또 많이 돌린다고 하고 DUV 가지고도 이제 뭐 7나노뿐만 아니라 5나노까지도 만든다고 하고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가 더 지켜봐야 할 때고 그 반도체 계속 여쭤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하이닉스나 또 삼성전자까지도 좀 반등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꽤 네. 오른 것들이 있거든요. 물론 네. 이것도 이제 기업마다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네. 이게 과연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이 온기가 같이 퍼질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상반기 때 이제 D램에 대한 업황이 사실 당겨서 하반기 업황을 좀 당겨왔다고 봐야 네.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때 업황이 좀 둔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소부장에 대한 투자는 저는 조금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삼성전자가 정말 HBM에 3분기 때 퀄 통과되고 4분기부터 납품이 된다고 만약에 그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네. 삼성전자 HBM 캐파를 또 이제 삼성전자에서 계속 공격적으로 확대 계획을 지금 발표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네. 삼성전자 HBM과 관련된 이제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상대적으로 상당히 괜찮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하. 뭐 그런 쪽에는 만약 그 이제 신화를 믿는다고 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선택을 한다면 네. 말씀드리는 순간 증시가 마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3시 반쯤 찍고 있거든요. 네. 2855, 1.55% 올랐고 네. 코스닥은 1.06% 오른 764. 이게 저희가 6월 9일 월요일 오후 시간에 촬영하고 있는 그 현재를 라이브처럼 보여드리는 거고 라이브는 아닙니다.